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근세의 정치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근세의 정치에서 대외 관계를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조선시대에는 어느 나라와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또 어느 나라와 적대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이 대외 관계에서 전쟁도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조선시대 하면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이 대표적인데요. 자, 이 두 차례의 전쟁은 조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전쟁이 사실 시험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요. 첫 번째 내용,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조선 초기에 우리는 이들과 놀았습니다. 명나라, 일본, 여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인데, 자, 먼저 명나라와의 관계는 네 글자로 정리합니다. 제목에 써 있죠? 조공 외교, 그리고 한 줄로 대외 외교인데, 자, 우리는 4대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명나라와는 언제부터 교류가 이루어졌냐? 교재에는 없는데요. 태종 이후부터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성계 때는 요동정벌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과 교류하지 않고 태종 이후부터 우리는 명나라와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자, 당시의 이 모습은 4대 외교, 4대의 뜻은 섬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 4대 외교를 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2번 대명 외교라고 해서 명나라와의 관계가 써 있습니다. 먼저 조공 외교. 명나라가 우리에게 정치적인 간섭은 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사신을 우리가 파견을 했고요. 또 당시에 문화의 수입과 물품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우리는 4대 정책을 통해서 조공 외교, 그리고 문화와 물품을 교역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선진 문물도 수용하게 되는데, 명나라와의 관계는 친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에게 지원병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과의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진입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교류하게 되는데, 자, 먼저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요 내용 밑줄 그을게요. 강온 양면 정책. 강온 양면 정책이란 강경책과 온건책이죠. 회유책을 함께 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대여진 정책에서 회유책과 강경책부터 정리하면, 회유책의 뜻은 잘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는 걸 장려했고요. 귀순을 장려하게 되고, 만약에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역을 허락하기도 했었죠. 부평관을 세워서 조공, 무역, 허락. 자, 그런데 강경책도 있었습니다. 강경책은 우리가 강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당시에 여진의 본거지를 토벌하고 국경지방에 자치적 방어체제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과 보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의 침입에 대비했는데, 자, 이 모습은 북방 개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진에 대한 강경책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우리는 여진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설치한다. 바로 4군 육진 개척. 자, 김종서와 최윤덕 장군을 이곳에 파견을 합니다. 최윤덕이 4군, 육진이 김종서인데요. 압록강과 두만강 부근에 이 4군 육진을 설치해서 여진의 침입을 대비했고요. 또 하나, 삼남지방,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방의 주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실시해서 이곳에 우리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북쪽 지역도 개척하지만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도 됐고요. 또 이 지역 출신을 관리로 임용하는 토관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당시 북방 개척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여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책과 회유책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강경책과 회유책 정리. 그 전에 사군 육진 위치 확인하고 갈게요. 사군 육진은 압록강, 두만강 부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군 최윤덕, 육진 김종서, 여진과 국경을 맞닿은 곳이고요. 조선시대 북방개척, 세종 때 모습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진입니다. 대일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진과 우리가 강경책과 회유책을 썼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구를 토벌합니다. 맨날 쳐들어왔어요. 고려 말부터. 그래서 왜구를 토벌하게 되는데 화약을 개발해서 이 왜구의 토벌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최무선. 그리고 당시 세종 때는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합니다. 이종무 쓰시마섬. 쓰시마섬. 대마도라고 불리는 이 쓰시마섬을 정벌. 자,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강하게만 했냐? 아닙니다. 잘해주기도 했어요. 회유책도 사용을 하는데 다음 줄에 써 있습니다. 교린 정책이라 해서 당시에 우리는 삼포를 개항해줬고요. 이곳에서 무역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삼포 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요. 자,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통해서 교류를 했고요. 그 밖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조공. 그리고 이 조공의 뜻은 물건을 바치다는 뜻이고요. 진상의 형식으로 물자를 교류했다. 조공, 진상의 형식으로 교류. 대표적인 게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와, 오늘날 자와섬이고요. 또는 오키나와, 이 지역, 일본의 오키나와죠. 이 지역과 또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도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 당시 조선의 교류 모습은 대표적으로 4대 교린 정책이고요. 명나라와 4대 여진과 일본은 교린 정책, 이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인데요. 자, 왜군이 침략했을 때 조선의 정세는 어땠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방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력이 약했던 이유와 그 밖의 상황을 조선의 정세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왜구의 약탈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줬다고 했죠? 여기에서 일본이 맨날 싸워, 우리랑. 그래서 삼포외란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삼포외란 후에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와 같은 임시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국방대책. 그래서 비변사 설치.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세기 말부터는 사회적 혼란,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말 국방력 약화. 그래서 당시에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붕당 정치 때문에 국론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동인과 서인으로. 그래서 전쟁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이 왜 갑자기 조선에 쳐들어왔을까?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 하나 추가할게요. 자, 당시 일본의 정세 하나만 쓸게요. 자, 일본은 나라가 여러 개로 분열이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귀족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 대륙 침략을 강행하게 되는데 그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어디였냐? 바로 중국이죠. 명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에 가야 되는데 길을 비켜달라. 이걸 네 글자로
정명가도라고 하는데요. 어디 바보 아닌 이상 누가 길을 비켜주겠어요? 우리 밟고 간다는 얘기죠. 이 정명가도 때문에 일본은 조선에 침략하게 되고요. 어디부터 쳐들어와? 부산부터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볼게요. 임진왜란의 과정. 첫 번째 1번입니다.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 부산으로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신립장군은 당시에 충주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충주 방어선도 붕괴됩니다. 충주 방어선 붕괴. 그리고 바로 어디가 함락되죠? 한양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때 의주로 선조는 피난을 가십니다. 임금님 피난 가셔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평양과 함경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임진왜란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반드시 이순신 장군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밖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임진왜란 승리 요인으로 수군의 활약 정리할 겁니다. 지도 먼저 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먼저 남해안 쪽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있었고요. 육지에서도 전쟁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의병과 조명연합군, 관군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지도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전쟁 모습 정리하고요. 이순신과 수군이 어떤 활약을 했길래 전쟁이 승리로 이끌었나 그 내용 칠판에서 정리합니다. 자, 먼저 수군의 승리는 이순신의 활약. 이순신은 당시에 전라 좌수사였는데요. 판옥선과 거북선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순신의 활약은 요거 쓸게요. 판옥선과 거북선, 축조. 그리고 이제 전라 좌수사였잖아요. 수군을 훈련시켰다는 거. 굉장히 원리 원칙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이순신의 모습은 여러분 영화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순신과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교재 오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제해권이라는 뜻은 바다를 통제하는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미 일본군은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과 수군은 남해안을 쫙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과 수군이 활약했던 전쟁, 옥포해전, 당포, 사천 그리고 한산도 대첩까지 승리를 거두는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거북선을 이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수군의 활약이 왜 중요하냐?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게 첫 번째 특징.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 두 번째로 여기 적을게요. 왜군의 무엇을 차단했기 때문이냐?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육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왜군은 물자 공급이 안 되죠. 우리가 막았으니까 바다에서. 그래서 왜군의 보급로가 차단됐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적어주세요.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켰습니다. 전라도 곡창지대 수호. 그래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자, 이때 바다에서는 이순신과 수군이 싸우고 있었고요. 육지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었냐? 바로 의병입니다. 자, 의병은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자기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향토 예비군. 쉽게 말하면 전직 관료라든지 승려,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부대인데요. 자, 의병이 활약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왜냐하면 의병은 자기 지역에 유리한 전술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아요.
지형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는데 대표적인 의병장 하면 홍해장군 곽재우, 그 다음에 뭐 사명대사, 다음에 뭐 조헌, 고경명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의군은 나중에 관군에 편입되면서 전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의병 누가 있었는지 내용은 교재에서 확인. 자, 그리고 또 활약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조명연합군인데요. 자, 당시에 우리가 전쟁이 나니까 누가 도와주러 와? 명나라가 지원을 옵니다. 명의 원군을 요청해서 오게 되는데 조명연합군은 어디를 탈환했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자, 한양 함락되면서 이제 평양까지 올라왔거든요. 왜구가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는 관군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분. 관군의 활약. 관군이 군인이죠. 대표적인 인물 2명만 권율과 김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율은 행주대첩 승리로 이끌었고요. 김시민은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제 조선은 전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제도를 개편하면서 훈련도감과 소고군을 조직하게 되죠. 훈련도감은 이제 중앙군이었는데 직업군인 체제, 그리고 당시에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부대였고요. 소고군은 여러분 지방군인데요.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다 군역 대상자로 편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군대에 가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에서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을 제작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게 되는데 자,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 차례 후 휴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 이때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던 명량해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왜군은 전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전사했죠. 하지만 임진왜란은 승리로 끝났는데요.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국내적 영향.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나라가 정말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 결과 1번 인구와 농토가 격감되고 농촌은 황폐화됐습니다. 간단하게 적을게요. 첫 번째 인구와 토지 감소,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의 황폐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인구와 토지가 줄어들었다. 즉 토지대장과 호적이 소실됐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결국 부족해졌고요. 토지가 황폐해지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 민생이 이제 안정되지 못했죠.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당시에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고요. 성리학자, 도공을 납치해 갑니다. 도공,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자, 이때 명나라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진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국제적 영향은 두 가지로 씁니다. 일본의 문화 발전. 우리가 다 발전시켜줬죠. 우리나라 사람 다 데려갔으니까. 그리고 이때 명은 쇠퇴. 그리고 여진이 성장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는 임금님 누구냐? 바로 광해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광해군을 이제 세자로 책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는데 사실 광해군은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의병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가서 같이 싸워. 그래서 이제 민심을 많이 얻게 되고요. 백성들의 생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왕이 되면서 두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정개혁을 하게 됩니다. 내정개혁은 여러분 이렇게 갈게요. 전후, 복구,
노력. 지금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임진왜란이야.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들다. 심지어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돈이 없다. 일화도 있어요. 광해군에게 차려준 밥상을 백성들이 훔쳐갔다는 얘기까지.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걸 해결해야 하잖아. 그래서 광해군 첫 번째 노력으로 부국책, 국가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일단 불에 타서 없어진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정비하게 됩니다. 토지, 호적대장 정리.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강병책은 전쟁하느라 우리나라 국방력 완전히 약해졌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전쟁 뒤처리죠,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사고를 정비하게 됩니다. 역사보관소, 사고를 정비하게 되고요. 백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 사람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바로 허준입니다. 여러분, 허준이 이때 나온 사람이에요. 광해군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봤던 인물 기억하시고요. 자, 이 과정에서 광해군은 대외 정책도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광해군의 대외 정책은 마지막 줄에 써 있죠? 중립 외교입니다. 자, 광해군은 당시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추도하게 됩니다. 실리 외교. 그래서 중립 외교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쓸게요. 실리 외교. 왜 실리 외교를 하게 되냐? 당시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여진이 성장하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진이 예전에 금나라를 고려시대에 세웠잖아요. 뒤에 또 한 번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로 후금인데,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준 이후에 명나라는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후금이랑 명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가 도와줘. 우리도 니네 도와줬잖아. 도와달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이 전쟁에 파견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했냐? 정세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상황 봐서 야 여진이 이길 것 같으면 여진 쪽으로 가. 근데 명이 이길 것 같으면 너는 명으로 가. 하지만 전쟁은 누가? 여진, 후금이 승리하게 되고요. 당시에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후금의 침략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립외교인데 결국 광해군은 실리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외교 정책을 선택했지만 이것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결국 인조 반정으로 인조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는데 그 원인이 살제패모, 그러니까 아우인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유폐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립외교가 원인이 되어서 결국 쫓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 이후에는 누가 왕이죠? 인조입니다.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면서 후금과 청, 후금이 청이 됩니다. 이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호란은 그러니까 어느 왕이다? 인조고요. 이때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둘 다 호란입니다. 근데 원인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정묘호란이 일어난 원인은 첫 번째, 인조는 붕당 정치에서 여러분 서인과 주도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고 무슨 정책을 주도하냐? 친명배금 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웠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후금으로 가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괄의 난이 원인이 돼서 후금이 쳐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조 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후금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를 배척한다고 싸워.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정묘호란 때는
이괄의 잔당이 후금에 건너가 조선 정벌을 요구한 것으로 발생하였다. 이 문장도 기억하시고요. 결국 후금의 침입으로 정봉수와 이립 등 의병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묘호란은 잘 마무리가 됩니다. 교재에 밑줄 그을게요. 후금의 제의로 쉽게 화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의를 맺고요. 후금은 철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묘호란은 누구랑 누가 싸운 거냐? 후금이랑 조선이죠. 후금 vs 조선. 그런데 병자호란은 다르죠. 병자호란은 이제 청과 조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후금이 청이 됐냐? 원인 써 있습니다. 병자호란 갈게요. 후금이 중국을 장악한 후에 국호를 청으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후금이 중국을 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등장하는데 자, 청나라는 세력을 키우면서 조선에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군신관계. 그래서 청의 군신관계 요구. 자, 군신관계를 요구했다는 건 자신들의 세력이 커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인조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척화론과 주화론이 등장하게 되죠. 청나라와 노릅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다. 의리를 지켜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대립하고요. 결국 인조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태종이 직접 이렇게 조선에 쳐들어가겠다 얘기하고 청이 옵니다. 그리고 인조는 어디로 가죠? 남한산성. 여기에서 45일 동안 버팁니다. 자, 경과, 청의 침입. 그리고 인조는 어디에서? 남한산성에서 항전. 그런데 그 왕자들이죠. 소현세자와 효종, 복림대군을 잡아가게 됩니다. 인질로. 그 과정에서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청태종이 있는 쪽을 향해서 3번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삼전도의 굴욕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는 청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자, 결과 볼게요. 결과 밑으로 내려가면 호란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효종은 아버지의 굴욕을 씻자는 의미로 무엇을 주도하게 되냐? 북벌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묘호란은 후금이랑 조선이고요. 병자호란은 청이랑 조선. 이렇게 해서 병자호란까지 마무리, 그리고 이제 북벌이 시작되는데, 자, 여러분 북벌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북벌을 추진했던 세력은 누구다? 효종. 그리고 송시열과 이완이 있었습니다. 자, 추진 동기는 하나죠. 교재에 밑줄 그을게요. 서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서인 정권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청에 대한 굴욕을 씻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인 정권을 유지하려는 송시열의 노력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수치심을 씻어버리겠다는 효종의 의지도 있었는데요. 자, 결국 이 효종의 북벌 계획은 군비를 확장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효종이 죽었고요. 또 청의 군대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결국 북벌 계획은 중단됐고요. 자, 이후에는 북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북벌이랑 북학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북벌은 청을 정벌하자죠. 그런데 북학은 청을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의 선진 문물을 무엇하자? 받아들이자는 주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실학자들이 북학파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밑줄 그을게요. 청의 우수한 문물을 무엇하자? 수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북벌과 북학의 차이점까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시간 우리는 조선의 대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전쟁까지 마무리했는데 외란과 호란까지 우리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중간으로 보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대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외관계 4대 교린, 그리고 북방개척은 세종 때 사군육진 개혁 정리하시고요. 왜군은 임진왜란, 요 과정 정리하시고 광해군의 중리배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인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 근세는 끝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적인 변동을 살펴볼 텐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헷갈리고요. 교재 먼저 읽고요.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